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는 게 눈부시네요. 이렇게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는 게 벌써 3년째예요. 뇌졸중이 왔을 때만 해도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이 몸뚱이는 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왼쪽 팔다리는 아예 감각이 없고 말도 어눌하게 나와서 답답하기만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정신만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무 멀쩡해서 괴로울 때도 있죠.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거든요. 특히 그 아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50년 전, 그러니까 1975년 봄이었죠. 당시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달동네에 살았어요. 남편은 공사판을 떠돌며 일했고 저는 남의 집 빨래와 청소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죠. 큰아들 민수가 5살, 막내딸 은혜가 3살 때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야 했는데 은혜가 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마가 뜨끈뜨끈했죠. 하지만 그날 일을 빠지면 당장 다음 달 방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민수에게 동생을 잘 보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죠. 엄마, 빨리 와요. 은혜가 울먹이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 작은 손을 뿌리치고 나왔던 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혼자 마당에서 울고 있었어요. 은혜는 어디에도 없었죠. 민수는 겁에 질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점심때쯤 은혜가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다고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방네 찾아다니고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은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은혜를 찾겠다는 집념 하나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집념도 희미해져 갔죠. 민수는 제 속을 썩이면서도 어떻게든 컸고 장사를 해서 돈도 꽤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이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네요. 할머니 주무셨어요?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소영 요양보호사예요. 이 병원에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 오신 분이죠.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네, 깼어요. 제 어눌한 말을 소영 씨는 인내심 있게 들어줘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제 말이 잘 안 들린다며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오늘 아침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죽이 좋으세요? 아니면 미음이 좋으세요? 소영 씨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이 사람은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아요. 죽이요. 알았어요. 호박죽 좋아하시죠?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소영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죠. 다른 환자들 가족들도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 사람이 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줬어요. 한 숟가락씩 천천히 제가 삼킬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요. 할머니, 어젯밤에 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옛날 일이요. 소영 씨는 제 말을 들을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변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묘한 감정이 담겨 있죠. 사실 처음 이 사람을 봤을 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속삭였어요. 이 사람이 혹시 하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이르곤 했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잃어버렸을 때 겨우 3살이었던 아이를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아줄 때 그 손바닥에서 작은 흉터를 발견했어요. 왼손 손바닥 한가운데 동그란 흉터가 있었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은혜도 그런 흉터가 있었거든요. 돌 때쯤 뜨거운 국그릇에 손을 대어서 생긴 흉터였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서 약만 발라서 흉터가 남았었어요. 소영 씨. 네, 할머니? 손바닥에 흉터가 있네요. 소영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 다쳤대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 양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양어머니요?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3살 때 어떤 할머니가 저를 고아원 앞에 두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입고 있던 옷에 은혜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대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은혜. 그 이름이 제 귀에 쟁쟁하게 울렸죠. 그래서 이름이 은혜예요? 아니요, 저는 소영이에요.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은혜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름이었으니까 새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새 이름을 주셨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슬픈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죠. 먼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어서였어요. 50년 만에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증명이 필요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데 올 때마다 짜증 섞인 얼굴이에요. 어머니, 좀 어때요? 응, 그저 그래. 여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죠?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민수는 늘 돈 얘기를 먼저 꺼내요. 제가 가진 재산이 탐나는 거죠.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시골에 땅이 좀 있어요. 다 합치면 20억은 될 거예요. 알아. 미안하구나. 아이고, 괜찮아요. 어머니 재산으로 어머니 병원비 내는 건데 뭐. 근데 어머니, 혹시 여기서 이상한 사람 만나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요즘 요양병원에 사기꾼들이 많다잖아요. 노인들한테 잘해주면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요. 민수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죠. 그런 사람 없어. 정말요. 요양보호사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괜히 잘해준다고 감동해서 재산 같은 거 주겠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걱정 마. 민수는 제 방을 둘러보다가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는데 돈을 벌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가 간 후 소영 씨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드님 다녀가셨어요? 응. 매번 오실 때마다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소영 씨는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 딸이 맞다면 이렇게 다정할 수 있는 거겠죠. 소영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유전자 검사할 수 있어요? 소영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이 사람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왜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요? 제가 5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3살 때였죠. 그 아이 이름이 은혜였어요. 소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할머니, 소영 씨 왼손에 있는 흉터. 제 딸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영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혹시 소영 씨가 제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소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죠. 저도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 할머니한테만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왜 이렇게 잘해드리고 싶은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검사해봐요. 유전자 검사해봐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소영 씨가 병원 측에 얘기해서 다음 주에 검사 기관에서 사람이 오기로 했죠.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만약 소영 씨가 정말 제 딸이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50년 동안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소영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일할 때도 자꾸 멍하니 있곤 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기도 했어요. 할머니, 만약에 제가 정말 할머니 딸이라면 할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생각해? 내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가난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해해요. 소영 씨는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드디어 유전자 검사를 하는 날이 왔어요. 검사 기관에서 온 직원이 제 입안의 세포를 채취하고 소영 씨의 세포도 채취했어요. 결과는 2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민수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니? 유전자 검사요. 그 요양보호사랑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민수의 말에 소영 씨가 복도에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사기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재산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재산도 많다는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냥 뭐예요? 이 병원에 몇십 명 환자가 있는데 유독 우리 어머니한테만 극진하게 대해준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민수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야, 소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잃어버린 가족인 척하는 경우도 많대요. 하지만 소영 씨 손바닥에 흉터가 그런 거 조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과거를 조사해서 딸한테 흉터가 있었다는 걸 알아낸 다음에 일부러 만들 수도 있죠. 민수는 소영 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검사를 제안하셨고, 저도 궁금해서 동의한 거예요.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럼 내기할래요? 검사 결과 당신이 어머니, 딸이 아니라고 나오면 당신이 이 병원 그만두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소영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떳떳해 보였죠. 민수는 더 할 말이 없었는지 저를 쏘아보고는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소영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사기꾼처럼 보여요? 아니야. 민수가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해요. 왜 하필 할머니한테만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모녀이기 때문이야. 만약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해요? 소영 씨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소영 씨는 내 딸이야.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을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왜요, 어머니? 혹시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반대하니? 만약 소영 씨가 정말 내 딸이면 어떡하려고? 그럴 리 없어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검사 결과도 조작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기술 다 있다고요. 민수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뭔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느낌이었죠. 민수야, 혹시 내가 뭔가 숨기는 거 아니니? 제가 뭘 숨겨요? 그냥 어머니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너는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잖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도 참.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어머니 재산보다 어머니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줘. 만약 소영 씨가 내 딸이 아니라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정말 고집부리시네요.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 나오면 절대로 그 여자 믿지 마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검사 결과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2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죠. 소영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일하면서도 자꾸 저를 쳐다봤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소영 씨가 특별히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제 생일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고아원에서 임의로 정해준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랬구나. 축하해. 소영 씨는 웃으며 국을 떠먹여 줬어요. 그런데 뭔가 슬픈 표정이었죠.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 딸이 은혜가 언제 태어났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날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1972년 3월 15일이야. 소영 씨의 손이 멈췄어요. 국을 든 숟가락이 공중에 매달린 채로요. 그게 오늘이네요. 제 생일로 정해진 날이 3월 15일이에요.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3살쯤 돼 보인다고 3년 전 오늘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하셨대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봤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할머니. 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은혜야. 은혜가 맞지. 엄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50년 만에 딸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소영 씨는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날 일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소영 씨, 아니 은혜는 자신의 지난 50년을 들려줬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양부모님을 만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양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다시 혼자가 된 이야기들이요. 결혼도 했지만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왔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돌보면서 제 외로움도 달래고 싶었거든요. 그랬구나. 할머니를, 아니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게 이해가 돼요. 피는 못 속인다고 무의식적으로 끌렸던 거예요. 그날 저녁 은혜가 집에 돌아간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5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게 꿈만 같았죠. 며칠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 측에서 봉투를 가져왔고 은혜와 저는 함께 그 결과를 확인했어요. 모녀 관계 확률 99.99%. 종이에 적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 직감이 맞았어요. 은혜가 제 딸이 맞았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은혜도 울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제 몸이 마비되어 있어서 제대로 안아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엄마. 이제 제가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5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민수가 또 병원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행했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다면서요? 응,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민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분명 은혜가 제 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죠. 은혜가 내 딸이 맞아.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결과서야 99.99% 확률이래. 제가 서류를 보여주자 민수는 그걸 낚아채듯이 가져가서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마침내 서류를 구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뭔가 조작한 거예요. 검사 기관을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민수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저는 놀랐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죠. 민수야, 왜 이러니? 은혜가 내 딸이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누이 동생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은혜가 들어왔어요. 민수를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 저예요. 은혜예요. 50년 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이요.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지 마요.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는 오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거짓말. 당신은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추악해 보였죠. 민수야, 그만해. 제가 호통을 치자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저기로 가득했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 여자 믿었다가 나중에 모든 걸 빼앗길 거라고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변호사와 함께 나가버렸어요. 남은 건 침묵뿐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오빠도 이해는 돼요.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은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상처가 묻어났어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과격했죠. 마치 은혜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은혜가 제 딸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제는 너무 흥분했구나. 엄마가 이해해. 어머니, 아직도 그 여자를 믿으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은혜가 내 딸이야. 검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전화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한 숨소리였죠. 제가 뭘 숨겨요? 너는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어.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어머니, 은혜가 내 딸이라는 거 너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3년 전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3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여러 서류를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평생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후원하셨고 정기적으로 은혜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은혜와 비슷한 케이스를 찾았다고요. 고아원에서 자란 김소영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찾는 딸과 정황이 일치한다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유산 때문이에요. 민수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재산이 20억이 넘잖아요. 제가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다 제 몫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이 동생이 나타나면 반으로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내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숨긴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가정이 있고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게 슬펐죠. 그럼 은혜가 이 병원에 온 것도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여기 요양보호사로 오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왜 계속 사기꾼이라고 했니? 어머니와 그 여자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어차피 5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죠. 민수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그래도 그렇지. 내 동생인데, 50년 만에 찾은 식구인데, 동생이라고 해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실망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어머니, 제발 그 여자한테 재산 넘기지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 여자는 5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은혜는 잘못이 없어. 내가 잃어버린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 끊을게. 나는 내가 너무 실망스럽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은혜가 들어왔을 때 제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민수한테 전화했어.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은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할까요? 엄마, 숨기지 마세요. 저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어요. 뭘 짐작하는데? 오빠가 제가 엄마 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니? 오빠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게 수상했어요. 은혜야. 괜찮아요, 엄마. 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빠 입장도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오빠는 엄마 곁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엄마 사랑을 받으며 자란 거잖아요. 은혜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5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순수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은혜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어린 시절 은혜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도 이렇게 웃었었죠. 그날 이후로 은혜는 더욱 헌신적으로 저를 돌봤어요. 법적으로는 직원과 환자 관계였지만 우리는 진짜 모녀였으니까요. 은혜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제 몸을 씻겨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재활 운동도 도와줬어요. 쉬는 시간에는 제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엄마, 고아원에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수진이라고요. 그래, 지금도 연락하니? 가끔씩요. 수진이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둘 낳고요. 다행이구나. 수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넌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냐고요. 저는 대답을 못 했어요. 왜? 제가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가족이 될 자신이 없었어요. 은혜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온 거였죠. 은혜야, 이제는 엄마가 있잖아. 네, 그래서 행복해요. 비록 늦었지만 엄마를 찾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5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한편 민수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은혜도 그 자리에 있었죠. 무슨 말? 어머니, 재산 분배 문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공정하게 해주세요. 저도 어머니를 평생 모셨잖아요.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반반씩 나누실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있었죠. 아니야. 예. 너한테는 3억만 줄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억이면 전체 재산의 15%밖에 안 됐으니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외아들인데요. 너는 은혜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도 숨겼잖아.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아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거의 안 주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은혜한테 줄 거야. 은혜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은혜야, 너는 50년 동안 엄마 없이 고생했잖아. 이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야. 하지만 오빠도 민수는 충분히 받았어. 대학도 보내주고 사업 자금도 대줬고 집도 사줬잖아.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동생을 외면한 걸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다.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오부.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요. 민수에게 3억, 은혜에게 나머지 전부를 주는 내용으로요. 민수는 한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는 매일 저를 돌보며 행복해했어요. 비록 병원 침대에 누워 있지만 딸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엄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잠깐 밖에 나갈까요? 밖에. 네, 휠체어로 병원 정원을 산책해요. 은혜가 저를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죠. 엄마, 저기 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응, 예쁘구나. 우리는 그렇게 정원을 천천히 돌았어요. 은혜는 계속 웃으며 얘기했죠.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 엄마를 찾는 거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냥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은혜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을 포기했어요. 어차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처럼 만났네요. 정말 기적이지. 엄마, 제가 엄마 곁에서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은혜도 알고 있었죠. 엄마는 오래 살 거야. 은혜와 함께. 그럼 좋겠어요. 50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50년은 함께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걸요. 뇌졸중 이후로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은혜에게 부탁했어요. 은혜야, 엄마가 떠나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 엄마가 떠나면 민수를 용서해 줘. 엄마. 민수도 엄마 아들이야.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내 오빠야. 남매끼리 평생 원수로 살면 안 돼. 하지만 오빠는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민수도 언젠가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될 거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신이 없었죠. 몇 주 후, 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말하길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했죠. 병원에서 민수에게 연락했고, 민수가 급히 달려왔어요. 그때 은혜도 제 옆에 있었죠. 어머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죠. 민수야. 엄마 말 들어. 네, 어머니. 은혜를 잘 부탁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었죠. 민수야. 은혜야. 너희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 네, 엄마.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민수야. 너도 대답해. 네, 어머니. 민수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제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두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은혜야.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고마워. 엄마 딸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은혜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죠. 아, 이제 편안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긴 잠에 빠져들었어요. 은혜는 엄마의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렀어요. 민수도 참석했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죠.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예상대로 민수에게는 3억, 은혜에게는 나머지 전부였죠. 민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으니까요. 은혜 씨 고인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죠. 사랑하는 은혜에게.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죽기 전에 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5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매며 수없이 후회했지. 그날 일을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너를 더 꼭 붙잡고 있었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은혜야, 내 오빠 민수를 미워하지 마.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갑자기 나타난 동생 때문에 불안했을 거고, 재산 문제 때문에 욕심이 생겼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남매야. 엄마의 피를 나눈 남매지.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은혜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 민수는 자존심이 세서 먼저 다가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엄마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아이니까.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은혜야. 엄마가.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 가슴 깊이 새겨졌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엄마의 말대로 오빠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로요. 오빠. 은혜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봤죠. 뭐요? 오빠, 우리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엄마의 소원이라고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난 아직도 당신이 불편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를 빼앗아 간 것 같아서요. 저는 오빠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를 찾았을 뿐이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럼 천천히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은혜는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그 손을 한참 쳐다보다가 결국 악수를 받았죠.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둘은 첫걸음을 뗐어요.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요. 은혜는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요.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계속 요양보호사 일을 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며 엄마를 생각했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고 있어요. 은혜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선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하고 있어, 우리 은혜.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50년 만에 찾은 엄마와의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은혜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죠. 이제 은혜는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빠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남긴 사랑이 그들을 이어줄 거라고요.